예, 반갑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그냥 편하게 중국어를 할 땐 좋은데 이걸 다시 든지 동영상을 녹화하니까 저는 기계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게 참 힘들어요.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무조건 긍정적 존중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었고요.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그 상담가가 이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가 어떤 것이 있느냐.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태도와 그렇지 않고 또 내담자가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내담자한테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담자도 이제 다시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상담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겠죠. 그죠? 자, 내담자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래도 그동안에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일에 관해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담가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방어적 태도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잘 하기 쉽잖아요. 누가 이런 이제 약간 공격받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이 상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순간 또 어떤 상황, 그날 뭐 내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내가 앞전 상담에서의 뭔가 어떤 문제들, 그래서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 얘를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그날은 그 순간은 뭔가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얘한테 지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름은 선생님 이상하게 지지받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뭐야 나는 지지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상담에서 방어적 태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방어적 태도가 아닌 수용적 태도는 뭐냐? 이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죠. 얘가 지금 느끼는, 얘가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항상 지지한다 생각했지만 얘가 지금 그 일에 관해서는 나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내가 비판적이라고 느낌이 들었단 말이지. 아마 내가 너에게 충분한 지지를 하지, 나로부터 네가 또는 이게 이제 외국 말이어서 근데 선생님이 너에게 충분하게 지지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어쩌면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아마 나도 네가 한 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지 않았는가 순간 살짝 느끼기도 했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그 일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하고 싹 지나갔는데 얘가 돌아서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지지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와서 이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야, 스님 너한테 지지하고 있어. 그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전반적인 내담자에 대한 지지고요. 당연히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지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요건들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한 번 더 자기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선생님도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로저스 이론 관련된 책에 좋은 예시문이 하나 있어서 그냥 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적 이데올리가 다른 내담자를 상담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상담자가 그런 내담자 이제 정치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정치인 어떻게 상담했는가에 대한 예시문이니까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는 상담자가 상당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뭐였습니까? 로저스 이론에서 아까 일치성, 무조건적, 건정적 존중, 이제 공감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공감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탐색 단계에서 이 공감을 잘해주는 것, 그래서 내담자하고 라프 형성하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인지 이 공감을 해주게 되면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요. 공감은 어떤 내담자의 어떤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일한 반응이나 반응의 연속이라기보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담자와 함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갑자기 쭉쭉 읽은 상태가 돼버렸네요. 아까 이제 공감이 있으면 공명을 해라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은 내담자가 했던 말들이나 보여주는 제스처나 감정에 대한 단순한 반응의 기술이 아니고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게 같이 있어주면 발 맞춰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죠? 발 맞춰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참 내담자가 우리가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란히 이렇게 걷는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안전감, 그리고 안정감, 안정 두 가지를 다 느낄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공감은 내담자와 같은 기차나 또는 때로는 막 그런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 들게 해준다는. 상담자가 상당히 내담자가 힘들어할 때는 이 상담자도 같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 내담자가 막 기뻐할 때는 또 상담자도 좀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보이고,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좋아해요. 예, 뭐 TV도 같이 봐주고, 예, TV도 같이 보고 보면서 같이 막 같이 기뻐해 주고, 또 슬플 때는 같이 또 마음 짠하게 이렇게 있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내하고 연결이 끈끈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공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장면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먼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 대면 수업에서 이 장면 보고 간단하게 서로 또 피드백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 이제 우리가 공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뭐 이 시대의 화두가 뭐 공감, 경청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공감을 일상에서 잘하고 있고 또 남의 말에 정말 이렇게 경청하느냐. 이렇게 이 공감과 경청이 이 온 전신에 공기처럼 떠다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산소처럼 들이마셔지는 것인지 이산화탄소처럼 내뿜어지는 것인지, 그죠? 자, 그럼 공감하는 걸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공감이란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말로만 떠드는 공감이 아니라.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은 결혼 이후에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여성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지금 대학원에도 좀 더 나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일에서 좀 더 나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러 오신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또 자아를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쌤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 사례가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공감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성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남성이 여성을 상당히 잘 돌봐줬나 봐요.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성이 상담 장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죠. 남편은 나를 아기처럼 대해요. 항상 나를 돌보고요. 항상 나를 과잉보호해요. 그게 나를 숨막히게 해요. 나도 이제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만두질 않아요. 나를 갖다가. 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나는 독립적이고 강하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주 흥분해서 여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냐? 사실 공감을 잘해줘도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이 여성이 무엇이 불안한가? 지금 이 여성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단계 0입니다. 이 단계 0은요, 내담자의 어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내담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해주고 오히려 어떤 조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말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전혀 공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상에서 간혹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이런저런 힘든 것 또는 화난 거 얘기하는데 야 그거 무시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야 그거 갖고 그러나 나는 니보다 더 힘든 일 이런 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부적절한 그 표현이 남자는 다 똑같아요. 빨리 독립해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의 감정에 대한 전혀 반응도 없고요. 이 여성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불안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마 이 여성은 이런 얘기하고 나면은 앞에서는 서로 사회적인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은 아마 돌아서면서 가슴에 아마 더 큰 다른 구멍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내담자 경험의 일부를 조금 빠뜨립니다. 공감은 들어갑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약간 감하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내담자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 또는 내담자 감정 딱 그 표면에 대한 이해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도 일상에서 요 정도라도 해주면 우리가 말이 이어집니다. 감정이 연결돼요. 네. 이제 아까 0단계 되면 아예 우리가 감정이 차단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1단계에서는 아유 어째요? 아유 힘들겠어요. 아유 어쩌지? 뭐 아유 속상하겠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단계 2를 넘어가겠습니다. 단계 2는 좀 더 깊이 있는 공감 또는 내담자에 대해서 좀 더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정확한 공감이라 했는데 좀 더 내담자 감정에 근접한 그런 공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과 생각을 좀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요 위의 상황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남편이 선생님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남편은 아직도 잘 모르고 예전에 선생님 모습만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전 같으면 그렇게 대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선생님한테 그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매우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상담가들이 보일 수 있는 이제 깊은 반영입니다. 깊은 공감이죠. 그래서 이런 깊은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 말에서 본인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본인의 불안감, 두려움, 이 분노 밑에 숨어 있는 불안, 두려움 이걸 상담자가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반영은 내담자의 어떤 그 적극적인 자각 수준, 내담자가 지금 이런 얘기하죠. 나 가만 안 두고요. 나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난 독립적이고요. 이제 강하다고요. 왜 나를 자꾸 가행보하죠? 왜 나를 아기처럼 대하죠? 이런 자각 수준을 넘어서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감정 반응을 넘어서 숨어있는 감정까지 우리가 한번 툭 건드려서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 남편한테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 사실은 남편한테 화가 났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한테 화가 났다는 건 표면적인 거고 그 밑에 나의 뭔가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다면은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그 일이 나의 무언가, 나의 취약함을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발끈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당신이 변화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져요. 이건 앞부분하고 같죠? 근데 엄청 지금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다. 그 분노가 정말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 그 분노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좀 지금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떨고 있어요. 죄송해요. 많이 불편하시죠? 선생님들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도 그죠? 근데 오늘 이걸 안 하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뭐 목이 금방 돌아오진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 해버리고 선생님들 이제 이게 동영상 올려놔야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분노는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내가 또 궁금한 게 선생님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떨고 계신데요. 그게 이제 단지 남편이 그런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좀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 여성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나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게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것도 제가 왜 이 여성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랜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선생님들이 '아 이걸 제대로 좀 듣고 일을 하셨구나.' 예. 벌써 지금 어 종이로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쭤보겠다는 과제가 벌써 2 개나 나갔습니다. 네. 더 이상 과제를 안 드리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자, 이 인제 그 로저스 이론에서 중요한 주요 개념 중에 인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의 이론을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제 또 인제 어떤 정립을 하려면은 개념 위주로 우리가 인제 줄기를 만들어도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었죠. 앞서서 이제 로저스 이론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그다음에 예 진솔성, 그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라는 것 들어가야 되고요. 또 상담 장면에서는 똑같이 이런 무조건적뿐만 아니라 진솔성,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래야만 또 인제 우리가 실제 인제 있는 그대로의 서로의 모습들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받지 못하면은 원래 자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우리가 바깥에서 요구받는 그런 자기가 생기는데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자기는 못난 자기니까. 외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예 그죠? 그러면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인제 갭이 커질수록 나중에 병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상담 장면에서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병리가 일어난 사람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꾸로 공감해 주고 진솔하게 대해 주고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으로 그분이 '아 원래 내 모습도 결코 괴물이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어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데멘션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렸을 때 우리가 희한하다라는 사람들 좀 쟤 벨라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노홍철도 처음에 우리가 그 방송에 등장했을 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연예인이라는 특정 그런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기 모습을 막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도 그걸 또 좋아해 줬기 때문에 이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름 그게 밥벌이 수단이 되고 너무 이제 일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음. 제가 갑자기 그 가수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지금 유명한 빌리 그 여자 가수가 있거든요. 그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좀 약간 ADHD에 가까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 여성의 이걸 장점으로 생각해서 막 이 여성에게 뭐 "자분히 앉아 공부해라."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셨어요. 집이 별로 부자가 아닌데도 성마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 뭐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엄청 유명한 그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인제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자기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자기가 마른 모였는데 마른 모로서 빛나는 모습으로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자기 실현이 되는 마른 모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제 그 로저스 이론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해 주게 되면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인제 로저스는 충분히 우리 인간은 기능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예. 이게 이제 충분히 또 기능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받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뭐 "이런 경험 안 돼." 뭐 "나 이런 음식 싫어. 나 뭐 못 먹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음
저는 사실은 좀 겁은 많아요. 겁은 많은데 제가 스스로 제가 겁이 많다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깨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음식에 대한 어떤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저희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향도 강하고 또 뭐 고수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고수를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로 이제 근처 베트남 식당 가면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어요. 제가 딱 가면 고수를 정말 이만큼씩 줘요. 예. 제가 고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어떤 날 조금 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 가가지고 고수 좀 많이 먹고 오면 막 동남아 여행하고 오는 그런 기분을 혼자 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 편식시키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하여튼 여행을 갔는데 그분은 일일 한식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한식 찾아다닌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뭐죠? 고추장. 고추장을 싸가와서 빵에 발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분은 너무 강했어요. 그게 김치, 고추장, 한국게 최고 좋아. 이게 너무 강하셨어요. 그럼 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들 고수 뭐 이런 거, 뭐 이제 향신료 그게 최고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가면 좀 우리가 우리 걸 내려두고 좀 그 나라 걸 열어보고 저는 음식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음식이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깨보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중국 가서 지네를 먹고 그러진 잘 못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실존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었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방송 보시면서도 여기에 딱 몰입해서 보시느냐, 보시면서 자꾸 딴 거 생각하시고 그러시느냐, 찔리시죠? 또 가서 지금 동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자신의 유기체를 또 이제 신뢰하느냐, 네, 나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이 되면은 경험을 개방적으로 모든 경험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경험에 대한 개방성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도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다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서서 쭉 봤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매 순간 우리가 아까 충실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이 순간에 집중하네요. 이 순간에 어제 일 걱정하거나 좀 이따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 순간에 즐기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칼 로저스 상담 장면 요즘 유튜브에 상당히 그 퀄리티 높은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요것도 있어요. 요거 따라 들어가시면은 로저스가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로저스가 그 상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구나. 우리가 영어를 다 번역이 안 되더라도 로저스의 상담 장면을 좀 보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상담자 역할입니다. 상담자 역할은 일단 이제 이 해결 중심, 해결 중심이 아니고요.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유로움을 느끼고 자기 모든 면을 표현하도록 지지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주고 진솔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긍정적 수용을 해주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또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빨리 잘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내담자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했죠. 내담자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에서 애가 다리를 이렇게 막 뜨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상담선생님도 같이 한번 떨어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또는 아이가 막 얘기하면서 책상 위를 이렇게 다다다다닥 손을 한다면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무슨 얘기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비꼰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도 내가 저런 모습을 하나 한 것도 있고 선생님도 이제 또 한번 그 아이를 한번 발 맞추고 걷는 걸 한번 해본다는 거죠. 예.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사실 발 이렇게 흔드는 뭐라죠? 다리를 이렇게 뜨는 사람들 처음에 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청소년들 이런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이거 불안을 떨어내는데 긴장을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들이 이걸 막 떠는구나.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듣고 관찰한 것도 반영해 주고요. 또 상담자 이런 치료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방향을 찾아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1교시가 조금 길었죠. 그래서 2교시는 조금 짧게 선생님들 전체 시간을 한 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알랭드 보통거를 참 좋아해요. 요거 이제 불안이라는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같이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참 배우는 입장에서 인본주의를 배우는 입장에서 자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도 지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의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의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이 보통 이 사람 참 이 보통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가을 바구니라도 갖다 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에 잠간다. 예, 아마 사시다가 아마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막 그때 참 좋았어요. 어째요 스님 감사해요 하면서 막 안아주고 나면은 정말 내가 열심히 했나 열심히 잘 살았나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그래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아이가 딱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자존감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양육자가 얘를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이거 한마디로 아이 자체가 자존감이 강한 아이다가 아니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양육자도 결국은 타인이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란 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자존감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다음번에는 주변에서 조금 불편한 시선을 줘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이제 그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까지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 그래서 이번 구조차 인본주의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또 끄겠습니다. 공유 좀 제하고요.